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예. 웜의 신박을 제 기억으로는 4월 15일쯤 시작한 것 같은데요. 5, 6, 7, 8, 9, 10, 11. 네, 거의 7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죠? 꽤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오늘은 기사를 다 따왔습니다. 차를 비싸게 팔더니 테슬라 순익 8배 더 판 도요타를 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또 고점 대비 또 반토막이 났죠. 제가 주식 투자 강의나 설명회 때 명품 주식은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세일은 하지 않는데 주식은 30%에서 40%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명품 주식은 세일을 해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 같은 기업은 1년에 한 번씩 50%씩 박앤 세일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기업은 우리 삭개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신 주식이라서 이 변동성에 대해서 내가 투자한 자산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테슬라 주식은 1년에 50%씩 박앤세일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박앤세일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샤넬이나 이 에르메스나 되게 오래됐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정말 대체 불가 그런 명품으로 소비자들한테 엄청난 이제 충성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테슬라는 이제 그런 충성도가 생기는 고객층이 이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나중에 명품 차로 자리를 잡을지, 네, 벤츠와 같은 기업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럴 거다 아닐 거다 요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 분석을 들어가야 되죠. 기업 분석을 들어가서 이 회사가 정말 명품이 맞는지 아니면 짝퉁인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명품 기업이면 뭐 어떻게 돼야 되죠? 이익이 단단하게 나와야 되죠. 그 이익의 단단한 부분은 영업이익률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명품 기업들은 다 보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들이 자꾸만 이제 스토리만 막 얘기하거든요. 스토리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실적을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 비싸게 팔더니 일단 도요타보다도 수익이 더 나왔다고 하니까 전기차만 팔아서 3분기에 4.4조 수익이 났고요. 판매 대수는 도요타의 8분의 1이다. 전기자동차 전문기업인 테슬라의 분기 순이익이 세계 1위 자동차 회사 도요타를 처음으로 넘어섰고요. 고가의 차량을 소품종으로 생산을 하고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별도로 판매하는 테슬라 특유의 비즈니스 모델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외신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 3분기 원화 환산 기준 4조 4천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을 해서 도요타 4조 2천억 원을 처음으로 앞섰고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5조 3,893억 원으로 여전히 순이익 1위네요. 벤츠가 5조 4천억. 업계는 전기차만 판매하는 회사가 세계 최대 완성차 회사를 앞질렀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판매가에 즉각 반영을 하고 자율주행 등 소프트웨어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일회성 요인이 반영된 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으로 비교해도 테슬라는 도요타, 복스바겐, GM 등 글로벌 주요 메이커를 바짝 추격하는 모습이다. 현대차는 이미 가뿐히 넘어섰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당 영업이익도 나오네요. 보니까 표에 보니까요. 대당 영업이익이 1,454만 원, 테슬라가 1,454만 원이고요. 현대차가 285만 원, 도요타가 207만 원, 폭스바겐이 263만 원, 벤츠가 1,321만 원, 그리고 BMW가 855만 원, 여기 GM이 375만 원. 요렇게 돼 있네요. 대당 영업이익도 테슬라가 뭐 압도적입니다. 1,454만 원에 비해서 현대차 285만 원, 도요타 207만 원. 물론 이제 작은 차들도 많이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대당 영업이익이 고급차만 만드는 약간 중가형, 고가형 차만 만드는 테슬라에 비해서는 낮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부럽네요 보니까. 그리고 좀 더 읽어볼게요. 테슬라 차량 판매 대수가 도요타의 8분의 1 수준임을 감안을 하면 수익성 차이는 더욱 벌어지는데 한 대당 차이의 기사가 쭉 나오네요. 현대차의 5배에 이른다. 도요타의 7배. 지난 9월 테슬라의 미국 평균 판매가는 68,634달러입니다. 이 ASP라고 하는 Average Sales Price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이 만들어 파는 제품의 ASP 동량을 우리가 항상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테슬라가 68,634달러니까 야,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400원을 곱하면 거의 9천만 원이네요. 그죠? 이 지역에서 테슬라보다 차를 비싸게 파는 회사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69,189달러, 그리고 BMW가 69,488달러 등 두 곳뿐이고요. 고성능 프리미엄 브랜드 명맥을 지키고 있지만 언제 역전될지 모를 만큼 가격 차이가 없다. 나머지 브랜드는 테슬라보다 1만에서 3만 달러 가량 저렴하게 차를 팔고 있고요. 차량 가격은 자동차 회사의 수익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테슬라가 지난 3분기 세계 1위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의 순이익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도 평균 판매가가 높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를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차량 가치를 높이고 생산 비용을 줄이지 않는 자동차 회사의 미래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3분기 이제 4조 4천억 수익을 냈고요. 분기 평균 환율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BMW가 4조 2,799억, BMW도 넘어섰네요. 폭스바겐이 2조 8,752억, 현대차랑 되게 비슷한 규모고요. 현대차가 2조 7,717억 원. 요거는 이제 충당금을 미포함했을 때 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굴지의 완성차 업체를 다 앞서고 있는데 테슬라는 핵심 수익 지표인 영업이익에서도 굴지의 업체를 바짝 뒤쫓고 있는데 도요타와는 5천억 원 가량으로 차이를 좁혔고요. 지난해만 해도 테슬라 영업이익은 도요타의 5분의 1에 그쳤다고 합니다. 순이익이 예상보다 빨리 역전된 것은 도요타의 단기 악재 때문인데 이 회사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러시아 사업 철수 등으로 직격탄을 맞았고요. 니온게이저의 신문은 도요타는 원재료 급등분에 대해 부품 기업 목까지 대신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매 대수를 감안을 하면 일회성 요인만 탓하기는 힘들다는 게 업계 중론이고요. 3분기에 테슬라는 34만 대를 판매한 데 비해서 도요타는 7배 이상 많은 262만 대를 팔았는데 그런데도 순이익이 역전된 것은 차 한 대당 수익성 차이 때문이라는 게 이 신문의 지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대당 영업이익이 테슬라가 1,454만 원으로 도요타의 7배, 현대차의 5배, 그런 상황이고요. 읽다 보면 약간 애플의 영업이익이 되게 높잖아요. 그런데 애플이 전 세계에서 핸드폰으로 보면 제일 많이 팔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많이 팔지는 않은데 전부 다 이제 약간 프리미엄급 핸드폰
중심으로 팔고 있고, 삼성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저가형 모델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다 중국 업체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가 모델을 그렇게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계속 사주니까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예, 테슬라가 지금 거의 비슷한 모형이고요. 여기에다가 하드웨어인 차만 파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파는 게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라고 하는 앱스토어에서 나오는 그 수익. 예, 플랫폼으로서 그 앱스토어에서 만들어지는 앱과 거기서 결제되는 금액의 뭐 30~40%를 애플이 따박따박 이제 챙겨가니까요. 그죠? 예, 그런 게 이제 좀 테슬라가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전기차 전문 기업인 테슬라와 전통의 완성차 업체의 경영 전략이 완전히 다르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토요타와 현대차 등은 수익성이 낮은 소형차부터 마진이 높은 고급차까지 모두 생산 판매하는 데 비해서 테슬라는 모델 Y와 모델 3 비중이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고가의 소품종에 집중한 덕분에 수익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브랜드 충성도를 바탕으로 원재료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가격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도 가장 먼저 준비를 했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가격은 15,000달러에 지금 달하고 있는데요. 엄청 비싼 거죠. 예. SBI증권은 테슬라의 이익 성장을 두고 차량 판매가 늘어난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격 인상과 소프트웨어 판매 증가가 이끌었다고 분석을 했고요. 대형 주조기로 한 번에 찍어내는 기가 프레스 제조와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서 생산 판매비를 줄인 점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테슬라 사례를 참고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 중인데, 현대차는 내년부터 모든 신차에다가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적용하는 등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매출 순이익 질주에도 테슬라 주가는 곤두박질쳐라는 기사입니다. 어제 200불이 이제 깨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또 55% 빠졌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와의 수익성 경쟁에서 웃고 있는 테슬라지만 증시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테슬라 주가는 하루 새 5% 하락해 200달러 밑으로 떨어졌고 17개월 만에 최저치다. 7일 현지 시간으로 나스닥 시장에서 테슬라 주가는 5% 하락한 197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어제는 또 더 떨어졌죠. 아마 더 떨어져 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지금은 얼마냐면요 191.3달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9월 23일 날 9월달 시장이 되게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313달러였다가 지금은 장중에 어제 186.75까지 갔다가 191달러 하고 있네요. 많이 빠졌죠, 그죠? 네. 나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빠졌는데요. 지난해 6월 16일 이후로 처음이고, 지난해 11월 4일 기록했던 최고가가, 역대 최고가가 409달러네요. 409달러. 예, 비교하면 1년 만에 주가가 52% 하락을 해서 반토막 났다. 한때 1조 달러를 웃돌았던 시가총액은 현재 6,223억 달러, 약 862조로 쪼그라들었다. 네, 제가 2년 전에 3프로TV에서 처음 이제 테슬라를 얘기를 할 때 이 기업은 1조 달러 가는 기업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조 달러를 훌러덩 넘었다가 지금은 또 주가 변동성 때문에 6,223억 달러까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실적이 악화된 건 아니었다. 지난 3분기 테슬라는 매출 214억 5,400만 달러, 영업이익은 36억 8,800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 각각 매출이 56% 증가했고요. 이익은 오히려
84%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출은 증가했는데 이익이 좀 감소했잖아요. 보면 그런 거에 비해서 참 대단한 실적을 낸 거죠. 마진율은 27.9%로 전년 동기 30.5%보다 악화됐지만 지난 2분기와 같았고요. 테슬라 주가 흐름이 부진한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트위터 인수 리스크가 우선 꼽힌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완료한 지난달 28일 이후 6개월 만에 테슬라 주가는 14%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의 최대 해외 시장인 중국에서 현지 업체의 기세가 매섭다는 점도 악재고요. 테슬라의 경쟁사인 중국 BYD는 지난달 중국에서 전기차 21만 7,518대를 출하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테슬라가 미국에서 판매한 모델 X와 모델 S 총 4만여 대를 리콜한다고 보도를 했고요. 험로 주행 시 그러니까 이제 평탄한 아주 아스팔트가 잘 깔린 그런 길 말고 험난한 길을 주행 시에는 핸들링을 돕는 파워 스티어링 장치가 동력을 손실하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뭐 자동차와 계속 관련된 기사인데요. 계열사 제품을 비싸게 산 한국 타이어가 검찰 고발을 당했다고 하네요. 예,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계열사가 제조한 제품을 타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한국타이어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80억을 부과하기로 했고요.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에 MKT, 현 한국 프리시전 웍스로부터 경쟁사보다 15%가량 높은 가격에 타이어 몰드, 타이어의 패턴과 디자인 로고 등을 구현하는 틀, 이 타이어 몰드를 15% 높은 가격에 사줬네요. 지금 있었던 일은 아니고 2014년 2월부터 17년 12월까지 그런 일이 있었고요. MKT는 한국 타이어의 타이어 몰드를 장기간 납품해온 업체인데 왜 이익을 몰아줬을까요? 2011년 10월 달에 한국 타이어 그룹에 편입이 됐고요. 부당 지원에 따른 이익은 한국 타이어 총수, 조양래 한국 앤 컴퍼니 명예회장 일가에게로 흘러 들어갔다. MKT는 2016년에서 17년 조 명예회장 아들인 조현범 한국엔테컴퍼니 회장에게 65억 원,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에게 43억 원 등 1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요 얘기 때문에 예전에 그 검찰 조사를 받았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새로운 건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예, 이런 일로 통해 가지고 기업 가치가 이제 좀 투명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 계열사 지원 보통 이렇게 보면 자회사 같은 거에 그 아드님이나 이런 지분을 많이 취득하게 하고 그쪽에다가 일감 몰아주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 되게 많았었는데요. 2017년 12월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이런 일이 없어져야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가 없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은요. 남북 간의 지금 전쟁, 휴전 상황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 번 이제 참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보면 정말 부끄러울 이런 일이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여전히 이제 자행되고 있나 뭐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규식 회장이라고 한국 지배구조 가버넌스 뭐 거기 회장님이 3%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한번 하셨죠.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던 게 그거잖아요. 기업들이 이익을 숨기거나 이익을 갖다가 조작하는 방법이 하늘의 별만큼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SEC가 그 미국의 증권 감독은 거의 뭐 그 체포권이 있습니다. 그냥 가서 바로 경찰을 통해서 잡아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증권 시장에서 이런 증권 범죄와 같은 그런 일들을 자행하면 SEC에서 나와서 잡아가 버립니다. 아무튼 요런 공정위에서 요런 여러 가지 공정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많이 애를 써 주셔가지고 한국 증시가 아주 많이 깨끗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요, 수입이 줄어서 경상수지가 간신히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수입이 줄어가지고. 참고로 그 과거 뭐 정몽구 회장님도 2000년 초반에 그때 이제 뭐 감옥도 갔다 오시고 최태원 회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일로 통해서 기업이 더 투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보이도 그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일로 인해서 앞으로 기업 가치 훼손되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오히려 주가가 항상 기업 재벌 총수가 그 감옥 갔다 오고 나면 항상 이상하게 막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이제 기업 가치 개선에 좋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상수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우리나라 뭐 환율이 1,500원을 연말이면까지 갈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얘기들 속에 이 무역수지 적자라든지 이런 게 많았잖아요. 예. 수출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입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수입이 너무 많이 이제 원자재 가격 때문에 적자가 계속 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난달부터 이제 수출도 살짝 줄었다라고 이제 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9월 국제수지를 발표를 했고요. 지난 9월입니다.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로 수출이 줄었지만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간신히 흑자를 냈고요. 해외 생산 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수출도 둔화됐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이 커진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6억 1천만 달러, 약 2조 2,500억 흑자로 집계가 됐고요. 지난해 같은 달, 작년 9월 달에는 105억 1천만 달러 였는데 그것보다는 88억 9천만 달러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흑자 폭은 7월 달에 7억 9천만 달러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저조한 이제 흑자를 기록을 했네요. 수출은 570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0.7% 감소를 했습니다. 2020년 10월 달에 그때 코로나 때 마이너스 3.5% 기록한 이후에 23개월 만에 감소를 했네요. 수출이. 전월 대비로는 1억 9,960만 달러 줄었다고 하고요. 8월 달 대비해서 9월 달이 그런데 9월 달은 추석이 있었던 달이잖아요. 예. 이게 왜 9월 국제수지 지금 11월인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수출되는 통관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해외 법인의 수출인 중개무역 순수출은 크게 둔화가 됐고요. 9월 중개무역 순수출은 15억 3,38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2.9%나 급감을 했네요.
하는 관계자는 중개무역 수출은 3분기까지만 해도 양호했는데 IT 경기가 하강하고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어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6억 3천만 달러 늘어난 565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네요. 아까 수출이 570억 9천만 달러인데 수입이 565억 9천만 달러니까 5억 달러 차이가 나네요. 네, 5억 달러만큼 수출이 많았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국제 유가 하락에 힘입어서 51억 5천만 달러가 줄었다고 합니다. 수입이 확 줄었네요. 상품 수지는 4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예. 상품 수지가 그냥 이 수출하고 수입 좀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출하고 수입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이제 상품 수지, 소득 수지, 서비스 수지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1년 전과 비교해서 흑자 규모가 90억 6천만 달러 정도 감소를 했고요. 한은은 에너지 수입을 제외한 무역 수지는 상당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제외 무역 수지는 올해 상반기에 월 평균 129억 달러 흑자를 내고 있네요. 근데 이제 에너지 도입하는 에너지 가격이 워낙 이제 높아서 그랬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고요. 2019년 월 평균 123억 달러고 2020년도에는 98억 달러 그리고 21년도에는 118억 달러와 비교해도 올해 상반기 에너지 제외한 무역 수지는 129억 달러로 괜찮다는 거죠. 양호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을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에너지를 수입을 하고 현대차가 에너지를 수입을 하고 그 기업들의 이익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무역 수지,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으로 인해서 무역 수지가 이제 적자가 나고 경상 수지도 적자가 나고 이런 걸로 주식 시장도 이제 막 폭락할 것처럼 조금 이제 그 부분은 약간 좀 맞지는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면 국내 유동성에는 영향을 주죠. 국내 유동성에는 영향을 주지만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당분간 경상수지가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네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겨울철을 맞아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9월에도 수입액 가운데 가스가 165.1% 급증을 했고요. 원유가 57.4%, 석탄이 32.9% 등 수입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황 국장은 향후 경상수지는 중국의 방역 완화와 글로벌 성장세 등에 좌우될 텐데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이제 시진핑 3기에도 중국 빅테크 때리기 안 멈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하게 테크 기업이 안 좋은데 중국 정부가 계속 빅테크 때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미국에서 빅테크를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을 하는 건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2년 넘게 이어온 자국 빅테크 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중국 당국이 중국 빅테크 기업 괴롭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네요.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중국 대표 빅테크의 주가를 급락시킨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중국은 자국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미국의 견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가 나오는데요. 자국 빅테크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 압박을 보면
반독점,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적주의 적용 확대를 하고 M&A를 규제를 하고 금융업 제한, 그리고 소비자 정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국가와 공유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해외 상장을 또 제한, 회원 100만 명 이상 인터넷 기업 해외 상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허가제를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감독기구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전날 중국 인터넷 백서를 발표하면서 2020년부터 이어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빅테크는 전자상거래는 알리바바, 소셜미디어와 게임은 텐센트, 짧은 동영상 앱은 틱톡, 더우인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덩치를 키웠는데, 이런 이유로 CAC가 빅테크 규제를 총괄하고 있고요. 왕슝 CAC 정보발전국 국장은 우리는 법에 근거해서 플랫폼 기업의 행태를 매일같이 주시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의 인터넷은 현재도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전면에 내건 2020년 하반기부터 중국은 빅테크의 성장 축인 인수합병과 금융업, 소비자 정보 등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고요. 10여 년 전 M&A 사례까지 끄집어내 벌금을 물렸다고 합니다. 알리바바가 역대 최대인 182억 위안, 약 3조 4,8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게 대표적이고요. 금융업은 중앙정부의 직접 감독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로 개편하도록 했고요. 지방관료와의 관시를 활용한 영업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플랫폼이 보유한 방대한 소비자 정보는 국유기업과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공동 관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자국 기업의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데 내수 시장에서 번 돈을 미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에 쓰라는 주문이고요. 알리바바가 독자적으로 설계한 데이터 처리 반도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는 이 칩의 생산을 대만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맡겨왔는데, 지난달 미국이 내어놓은 반도체 수출 통제에 따라서 알리바바가 TSMC에서 반도체를 공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고요. 신생 설계 업체 비런테크도 TSMC에서 시험 생산까지 마쳤으나 마찬가지로 조달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비런테크는 중국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을 대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 규제에 걸리지 않는 수준으로 사양을 낮춰서 다시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 하루 감염자 수가 7,475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지난 5일보다 36% 급증을 했네요. 중국 4대 일선 도시 베이징, 상하이, 선전, 그리고 광저우 중에서 하나인 제조업 허브인 광저우에서 2,377명의 감염자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상하이가 전면 봉쇄에 들어간 지난 3월 28일 당시 하루 확진자 수였던 3,000명을 막 넘었는데요. 조만간 광저우가 봉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광저우 중심인 인구 180만 명의 하이주구는 5일부터 시작한 이동 제한 조치를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네요. 보건당국은 이 지역 주민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의료진 2,500명을 투입을 해서 방문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예.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 요즘 마윈 인터뷰하는 거 못 보셨잖아요. 그죠? 마윈을 통해서 중국의 그 브레인들, 청년들이 창업을 꿈꾸고, 그러면서 중국에 수많은 혁신기업이 탄생을 하고, 예, 그 동기가 다 모티베이션이 나도 마인처럼 학원 선생 하다가, 그죠? 영어 선생이었었나요? 저렇게 엄청난 재벌이 될 수 있다는 그 꿈을 갖고,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신분과 아무 상관없이 그런 꿈을 갖고
창업에 많이 나섰는데 중국에서 창업 잘못했다거나 그냥 한 방에 이제 기업을 빼앗겨 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요 기사에 보면요, 좀 전에 그 자국 지금 요런 얘기가 있었죠. 중앙정부의 직접 감독을 받는 금융지주 회사로 금융업을 개편하고, 그리고 플랫폼이 보유한 방대한 소비자 정보는 국유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해서 공동 관리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뭐 저희 형님이 한 벌써 2, 3년 전에 얘기를 해준 건데요. 그 공동 부유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알리바바, 특히나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엄청난 데이터 있잖아요. 그 데이터가 돈이고, 이 데이터가 인민들이 어떻게 어디를 갖고 무슨 말을 하고 다니고 뭘 검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있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저렇게 놔둘 수는 없다. 국유화 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로 공동 부유를 시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업을 다 국유재산화 만들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일단 공산당 정부니까요. 예, 말 그대로 이제 공산당 정책을 쓰는 거고요. 공산주의. 시대를 좀 역행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서글픈 겁니다. 이 시진핑 독재를 통해서 중국이 이렇게 시대를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